외국인들은 지수가 올라갈수록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비중이 지금 현재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상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비중이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걸 지금 덜어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기조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를 팔기보다는 비중이 늘어나서 그 부분들을 리밸런싱 차원에서 덜어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물론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꺾이느냐, 약간의 거품이 언제 끼느냐 이 부분을 좀 보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외에 투자자들 본인 스스로가 조급증을 내느냐 아니면 내가 빠르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차영주TV 운용자 겸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죠. 주도주군도 조금 변동성을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식들도 변동성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6월 들어서 시장이 좀 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들 다방면으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지수가 올라갈수록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비중이 지금 현재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상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비중이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걸 지금 덜어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기조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를 팔기보다는 비중이 늘어나서 그 부분들을 리밸런싱 차원에서 덜어내고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빠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외국인들 매도세는 조금 잦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 비중이 60%가 넘을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해 가고 있고 이거는 지수가 올라갈수록 더 수치가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물량들을 개인과 기관들이 현재 지금 받아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가 새롭게 체질이 변화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고 개인들이 받아낼 때 시장이 이제 끝물이다라는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팔았던 거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보유 비중을 현재 유지한 채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연금이라든지 이러한 긍정적인 자금의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바라볼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환율의 영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외국인들은 현재 비중 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신다라면 그런 것들이 특별히 우려된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거품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시를 투자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결국 기업의 이익에 집중하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올해 대략 두 기업이 500조에서 600조까지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죠. 결국 이익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쏠림 현상들에 대해서 코스닥을 갖고 계시거나 코스피 다른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너무하다. 나한테도 온기가 좀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물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이익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이익에 집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쏠림 현상이 특별히 나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품이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한다라든지 또 일부 종목들은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단위로 약간의 거품을 형성하는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거품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심정적으로 내 주식까지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지 그게 논리성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좀 명확히 구분해야 되겠죠. 연기금과 기관이다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죠. 연기금이 이제 우리가 비중을 확대해서 한 부분들이고 기관이 매도한다라는 것은 물론 그 안에 그 연기금도 들어 있습니다만 연기금은 그렇게 쉽게 주식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것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매물화될 가능성은 좀 낮은 거죠. 근데 일부 기관 같은 경우는 매물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비중의 구속을 안 받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금과 일반 기관들과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연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는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금들이 물론 또 여기도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요. 20.8%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25%까지 국내 주식 비중이 좀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플러스 5%까지 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급하게 매도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떠한 주식도 영원히 오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약간의 변동성을 보일 때 매물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도 주식을 사다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주식을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하나의 모습이지 이것 때문에 우려스럽다, 지금 또 미리 예단한다, 이거는 조금 너무 앞선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라든지 연기금이 물량을 내놓으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분명 악재고 충격을 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을 놓고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이익이 수반되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변동성을 안 키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이익에 기반해서 아직까지 지금 PER, 주가 수익 비율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인식에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어서 보다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가 3,000에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8,000, 9,000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증시도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옆에 사람은 돈을 좀 벌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거를 좀 따라잡아야지라고 보는 것들은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지수는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지수는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원래 주식 투자는 운이 좀 수반이 돼야 되는 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지금 운이 작용했던 면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 운이 조금 잦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물론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꺾이느냐, 약간의 거품이 언제 끼느냐 이 부분을 좀 보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외에 투자자들 본인 스스로가 조급증을 내느냐 아니면 내가 빠르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놓고 보면 젠스랑 CEO가 여러 가지 이제 국내 기업들을 이제 지금 만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현대, LG, 네이버, 두산 이렇게 지금 만나는 것으로 돼 있고 성수동에서 저녁 회식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녹화일 기준 6월 4일인데요. 아직 방한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주들이 그 5월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5월 2일서부터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일 날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이제 치는 모습들 좀 보였고 6월 2일부터 변동성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차 깐부회동, 그러니까 젠스랑 CEO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주가가 먼저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25만 장의 GPU를 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후에 주가가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먼저 선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만나게 되는 LG전자와 두산, 네이버의 주가가 먼저 선반영됐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이미 젠스랑 CEO와 일부 CEO분들께서 만남을 갖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고 그 협업이라는 것도 물리적인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벤트가 소멸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벤트가 금요일 날 있는데 왜 미리 소진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요즘 야구 경기에 우리가 비유를 드는데요.
자, 야구 경기 9회 말까지 보고 나오면 차 끓이는데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조금 미리해서 9회 초에 나오는 거죠. 그래도 한 30분 걸리죠. 8회 이제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역전 홈런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했다 하더라도 미리 선반영되는 거죠. 어차피 선반영이라는 것은 누가 빨리 거기서 이익을 챙기느냐의 여부이지 그 이벤트가 있을 때까지 들고 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보다 남들보다 내가 먼저 약삭 빠르게 행동한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다음에도 적용 가능한 어떤 기술적인 방법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벤트가 있기 전에 이벤트와 관련된 주가는 먼저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젠슨학 CEO가 특정 기업에 대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AI 생태계 산업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업을 이제 만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주가가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들은 개별 것이지만 우리 증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젠슨학 CEO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앞으로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린다라든지 아니면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한다라든지 또 많은 역할을 부여한다라든지 이러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현대차라든지 LG, 두산그룹에 대한 협업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건 개별 종목 단위, 개별 기업 단위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젠슨학 CEO가 국내에 방한하는 것은 그리고 또 GTC를 한국에서도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구두로 좀 언급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증시에 물론 도움이 되는 상황이죠. 특히 지금과 같은 경우 우리가 AI 산업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엔비디아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해질수록 우리 증시에는 나쁠 건 없죠. 충분히 우리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이 좀 먼저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HBM이라든지 D램을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젠슨학 CEO가 방한하는 것만 갖고도 일부 기업의 주가가 급등락을 좀 나타냈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면서 증시에는 또 악재가 될 수 있겠죠. 휴지증을 남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젠슨학 CEO 방한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일부 개별 기업 단위에 있어서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지수가 하락하는 거고, 그건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로미터를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면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코스닥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이죠.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살 거다라고 지금은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고 또 삼성전자가 만약에 30만 원까지 밀린다? 코스피 지수가 밀린다? 그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코스닥을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야지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질문이 바뀔 때 저는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삼성전자 안 사고 난 코스닥 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저는 코스피 지수가 쉽게 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중동 전쟁이 좀 격화되고 아니면 뭐 미국의 어떤 이슈가 생기고 국내 이슈가 생겨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걱정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수급에 대한 질문, 내가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를 안 사고 다른 종목을 사겠다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는 지수가 쉽게 조정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언젠가는 이 대답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걸 사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바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는 시기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